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Q4D 대학미적분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 이 강의를 여러분 들어야 될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또는 여러분 전공 공부를 하면서 수학적 기초가 약해서 2학년, 3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학미적분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대학미적분학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진도를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제 대학미적분 또는 대학미적분학 원소는 우리가 보통 캘큘러스라고 하는데 요 놈은 우리가 대학마다 그 교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보면 다 똑같답니다. 이 원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그 분량이 1600페이지 분량에 도달하고 자, 보통은 책도 이게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분량이 대학미적분학이랍니다. 이 대학미적분학에는 요놈 소개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모든 전공 수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떼가지고 거기 다 모아놓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전공 수학 과목 내지는 또는 물리학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화학 생물학의 내용까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계열로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 특별히 이런 공대생인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절대로 피해갈 수도 없고 못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대학미적분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과로서는 자연계열 학생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대학미적분학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 대학마다 교재마다 순서가 약간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똑같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열의 극한, 자, 소위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 여기에 또 함수의 극한 연속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자, 요 동네는 우리가 여러분들 소위 이제 엡실론 그리고 델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소위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극한을 정의해서 공부하는 파트인데, 여러분 특별히 수학과를 지나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해석하게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답니다. 물론 뭐 공대생도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그 미분법과 그 활용. 자, 요 미분법과 그 활용은 요 부분은 그쵸 다양성과 상당 부분 한 30% 정도는 고등과정의 미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심화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고등학교 여름에 공부한 적이 없는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 또는 삼곡선 함수 또는 역삼곡선 함수와 그 정의와 그 도함수의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미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평균값 정리 등등을 포함한 그런 이론들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적분법과 그 활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요 동네 얘기도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심화된 적분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적분 기법들 특별히 여기 속에는 특이적분 소위 보통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이 특이적분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 대학미적분의 이 자체의 학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대생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여러분 선행대수학이 다 대부분 그 자연계열 학생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기초들이 이 동네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납니다. 그래서 한 여기에서 여기까지 분량이 약 한 600에서 한 7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에 전혀 보지 않았던 극좌표, 그쵸? 자, 극좌표 매우 중요한데 극좌표와 그에 관련된 이론들을 우리 공부하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대학미적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급수인데 소위 이제 테일러 급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급수들 또 그 급수들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급수 판정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이 급수에 대해서는 간단한 무한급수 정도의 맛만 봤다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는 수백 페이지 분량에 해당되는 이 급수의 내용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벡터 함수 그리고 벡터 함수의 도함수 요 속에는 여러분들이 곡률과 또는 연률 이런 물리학적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편도함수, 그쵸?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편미분이라고 하고 다변수 함수에 우리가 또 도함수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 여태까지는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등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 동네에 오게 되면 변수가 2개, 독립변수가 2개 또는 독립변수가 3개 이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그런 함수들의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편도함수와 그 응용이 또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렇죠? 특별히 이런 편도함수 중요하죠, 그렇죠? 편도함수. 그리고 또 중적분. 그러니까 중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수가 2개 이상에서 나타나는 함수들의 적분을 여러분 쉽게 중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담고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 대학 미적분에 심화된 내용들인데 이 벡터 캘큘에 해당되는 벡터 캘큘러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하답니다. 이 동네 안에는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선적분 그리고 면적분 또 이와 관련된 어떤 그림 정리라든가 스토커스 정리라든가 발산 정리 등등등 여러분들 아마 대학 미적분을 공부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이 동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랍니다. Q스타디 대학 미적분은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 1, 2, 3으로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학 미적분 원래 캘큘러스가 1, 2로 이렇게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 강의는 캘큘러스 1, 캘큘러스 2, 캘큘러스 3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학 미적분학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매우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마도 이 강의를 대학교 2학년, 3학년, 심지어는 대학원생들 이 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 학생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쉽게 그냥 노력은 작게 하고 효과는 만땅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공부할 수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낭패를 당한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수학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대학 수학은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수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은 그 단계가 중요한 단계의 학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수학은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어떤 학생들이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하라고 했더니 대학 미적분학이 이제 시험에 다급하니까 앞부분 다 대충 건너뛰고 수학을 포기했다가 뒷부분 이제 대학에서 시험을 칠 때에 뒷부분만 가져와가지고 그 부분을 억지로 암기하고 외워서 시험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 수학처럼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학문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매우 쉬운 내용부터 앞에 차근차근 그 목차를 빠짐없이 공부를 차근차근 어떻게 된다?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수학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Q스타디 대학 미적분학 제가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방법도 그 단계를 철저하게 밟아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아주 쉬운 내용부터 빠짐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제 돌아다녀 보시면 그 문의는 대학 미적분학인데 사실은 그 내용이 고등학교 무슨 기초 미분 정도 고등학교 미적분학을 미분과 적분을 그쵸 대학 미적분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는데 대학 미적분학이라는 것은 그 대학 미적분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단계를 밟아서 빠짐없이 그 강의가 되어져야 진정한 대학 미적분학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Q스타디 대학 미적분학은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되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강의되어질 그런 우리가 그 미적분학 내용이 바로 이 Q4D 미적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된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하고 약속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절대로 강의를 1강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서 강의를 여러분 수강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Q4D 대학 미적분학 듣는 대학 미적분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왜 전국에서 제일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열의 극한부터 오늘 한번 수학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요놈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걸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 이 정의 부분하고 정리 부분을 구분해서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러분들 보여줄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박스를 쳐서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반드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열의 수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들어봤던 그 수열의 그 간단한 말을 하고 요 대학 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는 수열의 수렴하고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개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수렴이라는 거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적인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여기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임의의 엡실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이 나와 있고, 이에 대응하는 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이런 말이 또 나와 있고, 그리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또는 요놈이 n이 그냥 K보다 크거나 같다 대신에 크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에 대하여 절대값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우리가 요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x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xn은 x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적혀져 있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예를 들면 n분의 1의 극한값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n 대신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 무한대분의 1은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0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놈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이와 같은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면 요놈은 이 극한은 즉 이 수열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수열은 0이라고 하는 값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자, 뭐 이렇게 0이 나오면 수렴한 거지 어쩌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요놈이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도구들 수렴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일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놈의 극한값이 0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적었지만은 이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나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제 깊어지면 전공 수학에서는 해석학에서 이 엡실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식으로 이렇게 0이라고 극한값을 구해놓고 요놈을 수렴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상 요 내용은 요놈의 우리가 수학적인 증명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놈의 극한값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요 수열 n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보라?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0은 0인데 뭘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요놈의 극한값이 예를 들면 0이라고 하는 요 사실을 우리가 수렴의 정의에 맞추어서 증명하는 연습을 우리가 2차 시간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면 수렴한다라고 정의된 것이다라는 것이 요 내용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xn 빼기 x의 절대값이 그쵸?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그럴 때에 여기까지를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수열 xn이 x에 수렴한다. 여기서 말하면 수열 n분의 1이 0에 수렴한다를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선생님이 2번 정도 우리가 읽어봤는데 사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학문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을 이 수렴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이 엡실론이라는 값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 있는 양수랍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 있는 양수인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 엡실론이라고 요 하는 값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나면 매우 작은 값. 양수는 양수인데 어마어마하게 매우 작은 값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답니다. 자, 무슨 값이라고요? 엄청나게 작은 값.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니까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렴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엡실론은 값이 엄청나게 작은 양수 값이다. 예를 들면 이게 1000만 분의 1 또는 1억 분의 1 또는 그쵸 100억 분의 1 어마어마하게 작은 매우 작은 양수값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자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보니까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자연수 K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엡실론에 대응하는 건데 그쵸? 이 엡실론에 대응하는 값인데 엡실론이 작을수록 엡실론 값이 작을수록 그쵸? K값은 자연수 K값은 커진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야기가 매우 편해진답니다. 자, 뭐라고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이 자연수 K는 엡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K값은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다라고 된다 했는데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자면 n이 한없이 커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n값이 요 n이 한없이 뭐하면 커지면 이런 뜻으로 이해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열 xn에 그쵸? 항의 넘버를 나타낸답니다. 요 n이 1이면 1항을 가리킨 거예요. n이 2면 2항, n이 3이면 3항, n이 4면 4항이죠. 그러면 만약에 요 k라고 하는 값이 지금 요 k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K값이 예를 들어서 5항이다라고 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K가 5라고 생각하면 5 이상이 되는 그쵸? 그러니까 5 이상이 되는 N값이니까 이 N은 그쵸? 여기 모든 자연수 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항 이상이 되는 모든 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5항, 6항, 7항, 8항 그러니까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항 이렇게 쭉쭉쭉 나가가지고 이 항들이 모든 자연수 n이니까 n이 무한히 커지는 모든 항을 다 가리키는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5항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에 대해서 이 말은 n이 한없이 커지면 소위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말이 요 표현하고 여러분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요 표현이다. 그러니까 5항 이상이 되는 모든 항이죠. 그러면 K가 엡실론이 이제 이 메커니즘을 보면 엡실론이 점점점 작아질수록 K는 점점점 커진다. 이 말은 K가 이게 이제 500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5000번째 항이 될 수 있는데 500번째 얘를 500이라고 그러면 500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 그러니까 501번째, 502번째 거기서 또 모든 항들이니까 모든 자연수 n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n이 무한히 커진다를 갖다가 이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다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임의의 양수 엡실론, 그러니까 엡실론이 매우 작아졌더니
K값은 매우 커지는데 그 K값보다 더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말은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 표현은 절대값이라는 요 표현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 A-P의 의미는 우리가 수직사선에서 절대값 A-P의 의미는 A와 B 사이에 A와 B의 뭘 얘기한다? 그렇죠. 거리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한다? 거리. 그러니까 요 말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어지는 요 표현.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주어지는 요 표현은 뭐냐면 요 xn이라고 하는 거하고 x 사이의 x1, xn과 x 사이의 거리. 그렇죠. 요 뜻은 거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놈이 엡실론보다 작다. 근데 엡실론이 매우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요 엡실론이 한없이 작아지면 그 말은 요 놈과 요 놈 사이,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작아진다. 이 말은 한없이 그쵸? 작아진다. 이 말은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죠. 작아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xn이 x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자, 이 말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봐왔던 요 형식.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요 xn의 극한값이 x라고 하는 말은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요 xn이 한없이 x라는 값에 가까워지더라 했을 때에 우리는 요 xn의 극한이 x에 수렴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답니다. 고등학교 때 졸았던 학생들 잘 안 배웠다는 상관없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표현을 우리가 대학미적분학에서는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요 정의의 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 양수를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요 엡실론 값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만약에 n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연수 K값보다 크다 내지는 크거나 같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하고 x의 뺀값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까지를 이렇게 만족하면 여기까지만 만족시켜주면 우리는 요 수열 xn의 xn이 x라는 값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이 양수 엡실론이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되면 K값은 그쵸? 점점점 커진 값을 가지고 K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값보다도 더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말은 결국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한없이 엡실론이 작아지면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작아진다. 이 말은 요놈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닥치고 외우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 내용하고 요 내용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감을 잡아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n이 K라고 하는 그쵸 자연수 값보다도 n이 크거나 같다 내지는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 이런 말을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렇게 해석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n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말은 그 속에는 K값이 점점점 커진다. 그렇죠? K값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고 K값이 점점점 커진다는 말은 엡실론 값은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놈이 점점점 한없이 작아진다. 이 말은 요놈이 한없이 커진다. 이런 얘기고 요놈이 한없이 커지는데 그놈보다 더 큰 값은 당연히 한없이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요놈이 한없이 작아진다. 이 말은 요 두 놈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니까 xn이라고 하는 요 값이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요 x라는 값에 사정없이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사정없이 요놈이 요놈에 가까워지면 요놈을 가리켜서 요놈이 뭐다? 극한값이라 하고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무조건 이렇게 달달달 외울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의 요 해석을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느낌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요 동네는 요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죠? 엡실론이라는 놈이 있고 K라는 놈이 있고 N이라는 놈이 있고 그리고 XN이라는 놈하고 X의 관계인데 요 놈이 한없이 작아지면 요 놈이 한없이 커지고 요 놈이 요 놈보다 더 큰 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요 놈보다 작은 놈이 한없이 커지면 요 놈도 당연히 한없이 커지죠. 그랬더니 요 두 놈 사이의 거리를 엡실론보다 작다 했으니까 엡실론이 한없이 작아지면 요 두 놈은 요 놈을 향해서 한없이 그렇죠. 사정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거리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 우리는 요 놈이 마음에 드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렇죠? 골치 아프게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해석학이나 더 상위 단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형식이 꼭 필요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라고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틀에 맞추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요 틀은 여러분들 머릿속 반드시 집어야 된답니다. 임의의 엡실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내지는 크다라고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xn의 극한값이 만약에 x라고 그러면 xn과 그놈의 극한값을 뺀 값의 절대값을 엡실론보다 작다를 설정했을 때에 이 작다를 설정했을 요 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xn의 극한은 x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책에는 특별한 우리가 요 문제, 요 증명을 적어 나가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가지 적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요 놈을 적어 놓고 메모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한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절대값 xn 빼기 x에 절대값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요 놈을 만족하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 엡실론과 n을 선생님이 표현대로 하면 엮는다. 자, 이렇게 엮어버린답니다. 엡실론과 먼저 n을 뭐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의에 맞게 어떤 극한을 정명 형식으로 적어내려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틀을 기억하자.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말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된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먼저 엡실론과 델타를 엮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우리가 보통 이런 n을 k보다 크다 해도 상관없다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써도 상관없답니다. 등호는 상관없으니까. 자, 요 놈임을, 그쵸. 요 놈을 또 이용하여. 요 놈임을 뭐하여? 이용하여. 자, K와 이제는 엡실론을 엮는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엡실론과 n을 엮고, 그 다음은 K와 엡실론을 어떻게 한다? 엮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2번에 의해서 조건에 맞게 이 자연수 K를 선택하면 된다. 자연수 K를 어떻게 하자? 선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고요? 요 식을, 주어진 요 식에서 먼저 엡실론과 n을 엮어내고, 그 다음 요 놈을 n하고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시 K와 엡실론을 엮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에 맞게 모른다. K를 선택해주면 그 증명이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요 메모한 요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자, 예제 1번 문제 답니다. 자, 수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수열이죠. 수열 n분의 1이, 요 n분의 1은 당연히 0의 수렴 맞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도 없이 봤던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0인지 알고 있는데 요 수렴함을 보여봐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0에 수렴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수렴함을 어떻게 해라? 증명을 한번 해보라. 즉, 요 수열의 수렴의 이 데피니션에 맞게 한번 적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되고, 요 놈 대신에 우리가 그냥 n이 k보다 크다라고 해도 상관없다겠죠.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n이 k보다 크다인 이 모든 자연수, 자, 이렇게 적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요놈은 크거나 같다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n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요 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요 틀에서 뭐하고 뭐를 우리가 엡실론과 n을 엮는다고 그랬죠. 그럼 요 틀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요 틀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요 xn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는 n분의 1이죠. n분의 1이고 여기 오는 것은 요 x라고 하는 것은 그놈의 극한값 유닛, 극한값 우리 0인지 알고 있답니다. 극한값을 가져오고 요렇게 요놈을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요 식에서 n하고 뭐하고 지금 선생님이 뭐라 했죠? n과 먼저 n과 엡실론을 엮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n과 엡실론을 엮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놈을 요렇게 한 번 더 적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절대값 n분의 1 빼기 제로라고 썼지만은 사실상 요놈은 그냥 n분의 1과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요 n분의 1 빼기 0의 절대값이 요놈이 엡실론보다 뭐하다? 우리가 작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요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요놈을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n과 엡실론을 엮는다는 그 의미는 요놈이 곧 n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n분의 1하고 엡실론이 뭐한다 지금? 엮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스님이 좀 살짝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요놈을 만족하는 뭐가? 그렇죠.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존재함을 보이면 된다. 자, 여러분들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다는 것은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 말은 제가 선생님 생략했답니다. 사실 그 말도 원칙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요게 xn이고 요게 수렴하는 값이 x죠. 그쵸? 요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뭐가 여기 자연수 k가 존재하면서 요놈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놈을 먼저 적어놨는데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뭐가?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이게 되면 결국 요놈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보이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형식의 틀은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에 대하여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쵸? 만족을 하게 되면 수열 x에는 x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뭐가 존재하면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이면 우리가 요놈이 요놈의 수렴함을 보이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n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그쵸? 우리가 보이는 방법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요 말이 빠져있죠. 이게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요 증명의 틀인 요 틀을 여기다 그대로 가져왔답니다. xn이 지금 여기서는 n분의 1이고 수렴하는 값 x가 여기서 0이니까 n분의 1 빼기 0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이면 요놈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놈이 결국 n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n분의 1과 엡실론을 먼저 엮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틀에서. 자, 여기다 선생님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n분의 1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엮었죠. n에 관한 식하고 엡실을 엮었죠. 이렇게. 자, 요 말은 결국 n이 양변 역수처럼 n이 엡실론 분의 1보다 어떻게 하다? 크다. 요걸 만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n이 k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n이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 n이 엡실론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죠? 크다는 n이, n이 지금 뭐다? 지금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k를, 그 다음 우리는 k와 엡실론을 어떻게 한다? 엮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n이 지금 k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 n이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요 k도, 그쵸? k도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라. 요 놈을, 그쵸?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택한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버리면 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갑자기 n이 엡실론보다 크다라는 사실에서 왜 k도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라고 엮었는가? 그러니까 요 행님이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요 동생인 k도 엡실론보다 크다를 엮었는데 그 이유는 요놈 때문에 그렇게 엮었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이제 선생님이 요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k를 엡실론 분의 1보다 큰 값에서 자연수 k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절대값 n분의 1 빼기 제로라고 하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즉 요놈이 지금 성립함을 우리가 자연수 k 값을 그쵸? 선택을 했는데 뭐가 성립하도록? 요놈이 성립하도록 자연수 k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k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우리가 택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택했을 때 요놈이 우리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더니 구체적으로 n분의 1 빼기 제로라는 것이 결국 요놈이 n분의 1과 같죠. 그렇죠? n분의 1. 절대값 비싼 말이죠. 자연수니까 n은. 그런데 여기에서 n이 k보다 크다는 이 사실로부터 양변을 역수치하면 n분의 1하고 k분의 1을 비교하면 이제 n분의 1보다는 뭐가 크다? k분의 1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k분의 1이라는 것은 양변을 역수치하면 좌변은 k분의 1, 우변은 엡실론이 되는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요 말은 결국 k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놈이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거, 요놈. 절대값 n분의 1 빼기 제로가 결국은 뭐보다?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어떻게 k를 선택했더니 k를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도록 k를 선택했더니
n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한테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 때 잘 보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n분의 1의 극한값이 0에 n분의 1이란 요 수열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 수렴의 정의를 데피니션에 맞게 우리가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설명을 그럼 잘 들으면 쓸 수 있는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연수 K를 정해줘야 된답니다. 엡실론에 대응하는 그렇죠? 자연수 K를 정해줬을 때에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는 요 부등식이 즉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만족되도록 요 자연수 K 값을 정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자연수 K가 뭔지를 착 알아내가지고 요렇게 처음부터 아하 K는 엡실론 1보다 큰 데서 선택하면 돼.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알아내가지고 착착착 해서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어보면 책에는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K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이게 제일 막막하답니다. 이게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방법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잡아내느냐. 요렇게 우리가 요 놈을 만족하는 우리가 K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 n분의 1 빼기 절대값 제로의 그쵸? n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요 놈에서 일단 n하고 엡실론하고 엮어내고 n하고 엡실론하고 엮어내고 요 n이 K의 행님이니까 행님이 엡실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동생인 K도 엡실론 1분의 크다라고 적어버리면 된답니다. 이놈을 만족하도록 자연수 K를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딱 성립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선생님이 이 동네의 연구를 여러분들도 쉽게 이 증명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메커니즘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책에는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착 적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알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으로 선생님이 적어준 게 뭐냐면 우리는 요 부등식에서 엡실론하고 n을 엮어내고 요 행님이 가지는 요 성질을 그대로 요 동생한테도 넘겨버리면 이 부등식이 자동으로 다 요 부분을 만들어내도록 이게 성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아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생님이 몇 개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몇 번 연습해보면 여러분 이제 감이 온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수열, 자, n분의 2n 플러스 1. 자, 요 놈의 극한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요 놈의 극한값이 2라는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2의 수렴함을 우리가 보여라 이렇게 나오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플러스 1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같으니까 답이 2지 뭘. 이렇게 보이라는 얘기 아니죠. 이렇게 보이면 빵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라는 것은 수열의 수렴의 데피니션, 정의에 맞게 한번 적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의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의 양수 이 엡실론에 대하여 이 틀이 그렇다는 거죠. 이에 대응하는 그렇죠 자연수 K 값이 그렇죠 존재해서 자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여러분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해서? n에 대하여. 우리는 뭘 모여야 되냐면 이걸 모여야 되죠. 요 놈의 극한값이 2라고 그랬으니까 절대값 n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의 절대값이 뭐보다? 임을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번 적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놈을 만족하는 뭐가? 자연수 K 값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게 요놈이 포인트랍니다. 자연수 K 값을 어떻게 정해주면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는가?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있냐면 우리가 요 부동식에서 먼저 엡실론하고 n을 엮어내면 답이 이제 포인트가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n분의 지금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요놈이 n분의 2n, n분의 2n은 2가 되고 요게 n분의 1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놈의 절대값은 뭐가 같다? n분의 1과 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n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같다? n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의 절대값이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이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n분의 1하고 엡실론하고 요 식에서 우리는 n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분의 1이라는 사실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답니다. 그럼 우리가 n하고 엡실론하고 엮인 요 식에서 우리가 행님이 지금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이 아우인 k도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고 잡아버리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대응하는 자연수 k 값이 존재해서 이렇게 됐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어버리나 그러면 요게 대응하는 그쵸? 대응하는 뭐를 이 자연수 이 k를 어떻게 잡느냐면 이렇게 잡는다 이런 얘기죠. 요 n이 엡실론보다 크다면 k가 그쵸? 요 놈을 만족하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요렇게 적어봅시다. 자 요렇게 요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분의 1보다 엡실론분의 1보다 큰 k를 요 놈을 만족하는 뭐를 그죠? 자연수 k를 우리가 그죠? 자연수 k를 우리가 택하면 또는 정하면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n이 k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이 자동으로 성립한답니다. 그럼 왜 성립하는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이면 되겠죠.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은 결국 요놈이 n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요놈 두 개를 양변에 역수치하면 n분의 1은 k분의 1보다 여기서 작다가 나오죠. 여기서 양변을 역수치하면 n분의 1이 k분의 1보다 작죠. 이렇게 작죠. 그런데 우리는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해서 양변을 역수치하면 k분의 1은 다시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우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정맥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순서로 답이 나와 있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k가 k를 엡실분의 1보다 큰 k를 엡실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k 중에서 그쵸? 즉 k 값이 엡실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우리가 잡았을 때에 n이 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이 곧 요놈이고 요놈이 요놈보다 작고 요놈이 다시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정의의 형식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 그쵸? 결론적으로 다 그래서 수열 n분의 2n 플러스 1은 요놈은 2에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뭘 고민하냐면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선생님 요걸로 갖다가 어떻게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들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책을 미리 보지 않고는 요놈이 바로 요렇게 된다는 걸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연구에서 가르치는 그 메커니즘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잡아내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답은 이렇게 적을 건데 실전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주어진 수열에서 수렴하는 값을 뺀 이 값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요 식은 요 놈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요 놈이 엡실론 작다를 보여야 되는데 요 놈이 곧 n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요 엡실론하고 n을 이 엮어내는 식을 이렇게 먼저 찾아내야 되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양변을 엮자면 n은 엡실론보다 1보다 크다인데 행님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면 동생도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적어버려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행님 동생이나 말은 책에는 안 나온 얘기고 선생님이 한 얘기랍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행님이 엡실론하고 관계를 동생한테도 그대로 전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 놈을 여기다가 딱 갖다 놔버리면 우리가 요 극한의 완벽한 증명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또 더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감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상당한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요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수열. 자,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요 놈의 극한이 0임을 보이라. 그러니까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보여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적어보면 자, 임의의 그쵸? 양수.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그쵸?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존재해서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그쵸? 존재해서 자, 이에 대응하는 그쵸?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하여 이렇게 우리가 쓰라고 그랬죠. 자, 요렇게 씁시다. 말도 좀 헷갈리니까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그리고 여기다는 우리가 이제 냉개나 찾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답을 적을 때는 어떠한 식을 만족하도록 자연수 K를 정하면 어떠한 식을 만족하는 요놈을 만족하도록 또는 하도록 뭘 정하면 자연수 K를 정하면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크거나 같다. 크다를 그쵸 만족하는 또는 in이랍시다. 이렇게 작게 씁시다.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자는 것은 요거죠.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의 절대값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엡실론보다 작아졌다. 가 성립한다. 이걸 우리가 한번 적어보려고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K를 어떻게 잡아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 놈을 이용한다 그랬죠, 지금. n분의, 선생님이 살짝 잘못 적었네. 제로를 빼먹었네. 자, 여기 빼기 제로. 자, 이렇게 합시다. 자,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빼기 제로. 자, 요 놈. 자, 요 놈은 우리가 이 경우는 여러분들 요 놈을 딱 떨어지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조금 요령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엡실론하고 n을 엮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쨌든 n에 관한 어떤 것이 그죠? 값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n분의 2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것은 결국 이 분모가 n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 값은 딱 정해져 있죠.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러면 요 놈이 1일 때는 이 분자가 3이 되고 요 놈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분자가 1이 되죠. 그러면 이 모양이 요 놈이 n분의 3이든지 아니면 n분의 1이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럼 우리는 요 값이 우리가
n분의 3이 아니면 n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n분의 3을 넘지 못한다는 건 확실하죠. n분의 1은 n분의 3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절대값은 결국은 뭐다? n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은 뭐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요 놈이 지금 뭐보다? 엡실론보다 작다를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요 놈을 엡실론보다 작다를 뒀을 때 요 놈의 다른 표현인 그쵸? 간접 표현인 요 놈을 가지고 요렇게 엡실론과 엮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그쵸? 우리가 양변을 3으로 나누고 양변의 역수를 취하면 n은 결국 그쵸? 엡실론분의 뭐보다? 3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행님 n이 엡실론분의 3보다 크면 동생 k도 우리는 뭐다? 엡실론분의 3보다 일단 잡아놓고 두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고?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수 k는 엡실론분의 3보다 큰 놈에서 뭘 잡은다? 우리가 k를 잡아버리면 된답니다. k가 엡실론분의 3보다 크다를 만족하도록 자연수 k를 정해주면 n이 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이 결국 엡실론분의 작다는 것을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놈이 구체적으로 아까 요 밑에 표현대로 하면 n분의 3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양변에 3을 곱하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3n분의 1하고 3k분의 1은 요렇게 되죠. 3k분의 1부터 그쵸? 요렇게 3n 이렇게 되니까 요 3n분의 1이 3k분의 1보다 어떻게 된다? 요놈이 그쵸? 작다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살짝 잘못 썼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3을 곱하면 3을 나눠야죠. 다시 한번. 자, 요 놈을 양변을 3으로 나누어 버리면 자, 요렇게 되어지죠. 양변을 역수치하면 n분의 3은 결국 k분의 3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n분의 3보다는 k분의 3이 더 크다가 되는데 그럼 요 놈이 어떻게 자동으로 성립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되어지죠. 여기서. 요 식에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k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데 양변을 역수치하면 k분의 3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말이 결국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k가 엡실론분의 3보다 크다는 것은 k분의 3은 엡실론보다 작다를 자동으로 만족시켜주고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 전 요 놈보다 작거나 같고 요 놈은 다시 요 놈보다 작고 요 놈이 다시 요 놈보다 작으니까 결국 요 놈보다 우리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k를 엡실론분의 3보다 크다를 만족하도록 자연수 k를 정해주면 n이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 빼기 0의 절대값이 결국 엡실론분의 작다가 성립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요놈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럼 요놈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아까 선생님이 적어준 그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요놈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가지고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내고 n하고 엡실론의 관계를 그대로 행님이 취하는 요 조건을 그대로 동생한테 넘겨버려서 요놈을 여기다 가져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딱 정의에 맞게 이게 그죠? 요게 정의에 맞게 딱 스스로 맞아 떨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여러분의 답지에 쓸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요 놈을 찾아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시한 거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아까처럼 딱 등식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부등식으로라도 요 놈과 요 놈의 관계를 엮어낼 줄도 알아야 된답니다. 자, 이런 것도 실력이죠. 여러분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상당한 수준의 문제도 우리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예제 4번 문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인데, 자,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을 잘 알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자, 다음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자, 그 1번 문제가 A가 지금 1보다 크다일 때에, A가 1보다 크다일 때에 수열 AN분의 1의 극한이, 자, 0에 수렴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무한대분 1은 그죠, 극한값 0이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자,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미 많이 이제 실력이 터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죠, K하고 엡실론을 어떻게 엮어 놓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는 방법을 보고 이해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된답니다. 자, 먼저 A가 1보다 크다이므로,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 플러스 B를 A라고 두면, 그쵸?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 플러스 B를 A라고 두게 되면 B는 0보다 크다가 되죠. 일단 요렇게 일단 우리가 둘 수 있답니다. 이렇게 뒀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N이 보이니까, 그러면 A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 플러스 B의 뭐라고 바꾸고? n승과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소위 1 플러스 R의 n승하고, 1 플러스 R의 n하고,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크기는 항상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은행의 이율 계산할 때 요 놈은 뭐다? 복리죠, 복리. 요 놈은 단위랍니다. 복리가 단위보다 항상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동식은 요 놈과 요 놈에 관한 부동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상식적으로. 요 놈은 항상 요 놈보다 어떻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 플러스 B의 n승이 곧 A의 n승인데, 요 놈은 1 플러스 NOB하고 비교했을 때에 요는 복리 형식, 요는 단위 형식이니까 요 부동식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될 부동식이랍니다. 그렇죠? 요 놈은 요 놈보다 항상 크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본 정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AN승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니까 AN승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을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요 형식에서 AN과 엡실론을 엮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적었는데 결국 요 놈은 AN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떼고 AN분 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엡실론보다 작다라면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요 위에서 세우는 작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걸 변경해 나간답니다. A의 n승은 결국 1 플러스 B의 뭐하고 같으니까 n승하고 같으니까 AN승분의 1은 1 플러스 B의 n승분의 1과 같답니다. 그런데 요식 양변을 역수치하게 되면 요 놈의 역수값은 요 놈의 역수값보다 이제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nb분의 1은 1 플러스 b의 n승분의 1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분모는 분자가 동일할 적에는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가 커지죠. 그럼 여기서 1을 탁 떼버리면 nb라고 적게 되면 틀림없이 요 놈은 요 놈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보는 학생이 선생님 이걸 이렇게 세워서 바로 정리한다는 거, 이거는 힘들죠. 여러분들 요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를 보고 여러분이 끄떡끄떡 이해만 해도 대단히 여러분들 좋은 물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 놈 여기에서 엡실론을 바로 엮지 않고 요 놈을 요렇게 변형하고 요 놈을 다시 요런 관계로 요 놈과 요 놈을 다시 요런 관계에 해놓고 여기에서 엡실론을 이렇게 엮는답니다. 우리는 결국 요 놈보다도 요 놈하고 요 놈이 같고 요 놈보다도 요 놈이 크고 요 놈보다도 요 놈이 더 크고 그리고 요 놈이 요 놈보다 더 크게 잡아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고 요 놈이 요 놈보다 큰데 요 놈이 요 놈이니까 요 놈이 결국 요 놈보다 크고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니까 만약에 엡실론이 요 놈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 놈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전체 모두인 엡실론이 요 놈분의 일부 요 절대값보다 엡실론이 그죠? 크다. 즉 엡실론보다 요 절대값이 작다라고 그죠? 구도를 잡아준 거랍니다. 그럼 우리가 갖는 요거랍니다. 요거. 어떻게 우리가 n하고 엡실론을 엮을 것인가? 요 단계에서 엮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놈을 우리가 양변의 B를 곱해버리면 요놈이 n분의 1은 B 엡실론이 되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결국 n은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님이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 아우인 K도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엮어주면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말들은 여러분 책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놈의 답을 적어 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적어보면, 자, 이 수렴의 정의의 틀에 맞춰보면, 뭐라고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그쵸? K 값을 생각하는데, K를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K를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그쵸?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그쵸? 택하면,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에 대하여, 이렇게 했죠. n에 대하여, 우리가, 선생님이, 그쵸? 요 부분을 살짝 지우고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n에 대하여. 우리는 an승분의 1 빼기 제로라는 것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분의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보여야 된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요놈은 결국 요놈하고 똑같고, 요놈은 뭐와 똑같고, 그쵸? 요놈하고 똑같고, 그리고 요놈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 그쵸? 자, 요놈은 결국 MB분의 뭐보다? 1보다, 그쵸? 작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요놈은 요놈과 같고, 요놈은 요놈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 다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요놈은 건너뛰고, 요놈이 요놈보다 작은데, 요놈보다 더 작으니까, 이제 그쵸? 요놈이 요놈보다 작다라고 적었답니다.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요런 전제 하에서 과연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은가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요놈을 뭐라 그랬죠? n이 K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 n이 K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사실로부터 엮어내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양변에 B를, 그쵸? B를 곱해보고, 양변에 B를. 그럼 MB는 BK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N분의 B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다? 그쵸? BK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양변의 B를 곱하면 MB는 BK보다 크가 되고, MB는 KB 내지는 KB라 씁시다. 헷갈리니까. MB는 KB보다 크고, N분의 B는 KB보다는 작다. KB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N분의 B라고 하는 것은 KB분의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엮어놓은 요 식에서 우리가 K를 B 엡실론분의 1보다 작다라고 잡았다. 이 말은 양변에 B를 곱하면 BK는 엡실론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BK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BK분의 1이 결국 엡실론보다 뭐다? 작다가 뭐가 된다? 승립한다. 이런 얘기, 결론이 도달하죠.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K를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도록 자연수 K를 정해주게 되면 n이 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에서 AN승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요놈이 요놈인데 요놈이 요놈보다 작은데 요놈이 요놈보다 작다인데 요놈이 요 식은 곧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A가 1보다 클 때에 AN승분 1이라는 것은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뭐한다? 결국은 우리가 증명한 셈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자신 있는 분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난 뒤에 스님 강의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에 R n승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봤답니다. 이제 0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제 무엇에? 우리가 수렴의 그 데피니션에 맞추어서 한번 적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도 우리가 조금 보조적인 이제 그 식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이 말은 절대값 R을 1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요놈의 요 값이 지금 요 분자가 1이기 때문에 A가 양수면 적어도 분모가 1 플러스 A라는 것은 1보다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요놈은 틀림없이 1보다 작은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절대값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R을 우리가 1 플러스 A분의 1, 즉 A를 양수로 이렇게 둘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R n승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요놈을 1 플러스 A의 n승분의 1과 같다라고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1 플러스 A의 n승하고 1 플러스 NA를 비교하라고 그러면 요놈은 복리고 요놈은 달리기 때문에 복리가 달리보다 반드시 크죠. 그럼 양변을 역수치하게 되어버리면 결국 1 플러스 A의 n승분의 1은 1 플러스 NA분의 1보다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작다가 되겠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NA분의 1은 그렇죠. 1 플러스 NA분의 1보다는 NA분의 1이 크죠. 분모가 1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분모가 작으면 커지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n이 이제 뭐 한없이 커지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n은 2 이상이 돼야 말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극한의 수렴은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상황에 설정된 거기 때문에 요 n이 1부터냐 2부터냐는 것은 의미가 없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적어봤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엮어내는 식이 뭐냐면 R n승의 극한값이 수렴하는 값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R n승 빼기 제로의 절대값의 그쵸 절대값이 우리가 뭐다는 사실 요놈이 결국 Rn이라는 거와 같다는 거와 요놈은 곧 1 플러스 A의 n승분의 1이라는 것 그리고 요놈이 요놈보다 작고 요놈이 그쵸 요놈이 요놈보다 작고 요놈이 요놈보다 작기 때문에 요놈은 요놈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놈이 곧 요놈이고 요놈이 곧 요놈인데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는 말은 요놈이 요놈보다 크기 때문에 더 큰 놈보다 엡실론이 작으면 요놈은 요놈보다 더 작은 놈이니까 요놈은 당연히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겠죠. 우리의 관심사는 요 엡실론 그쵸 소위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요 틀에서 우리의 관점, n하고 엡실론하고 요 식을 엮어내는 게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n분의 a는 a 엡실론이고, 결국 요놈은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n이라고 하는 것은 a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겠죠. 그럼 우리가 요 n이 k보다 햄림이기 때문에 이 n이 a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면 K 역시도 A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요놈을 가져가겠죠. 행님이 요러면 동생도 같은 조건으로 잡아주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쵸? 우리가 이 그 수학적인 어떤 수학의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증명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K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때 달라요 이래 되는데. 그걸 이제 K를 잡아내는, 그쵸, 방법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연구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엡실론 부등식, 엡실론 n하고 엮어지는 그쵸, 요 부등식에 나타나는 n하고 엡실론의 관계를 그대로 K로 넘겨주게 되면 이게 조건에 맞게 자동으로 요로 K를 잡아버리면 성립하더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잡을 때에, 자, 임의의 양수, 자, 엡실론에 대하여. 자, 이제 답을 한번 적어보자, 이런 얘기죠. 자, K를 어떻게? 요렇게. K 값을, K라고 하는 요 자연수 값을 어디에서?
A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그쵸? 요 놈을 만족하는 뭐를 잡으면? 자연수 K를 잡아주면. 자연수 K를, 그쵸? 그쵸? 정하면. 자,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서. n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다 보면 된다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Rn승 빼기 제로의 절대값, 즉 Rn승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 두 놈의 거리가 한없이 작아져야 된다. 즉 엡실론보다 요 놈이 작다임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요 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그 결론에 도달해보자 이런 얘기죠. 과연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는가? 그럼 우린 요 놈은 아까도 뵀던 저는 Rn승분의 1보다 Rn승분의 1과 같고 요 R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그죠? 1 플러스 요 놈이 자 A의 N승분의 1과 같고 요 놈이 요 놈보다 작은데 요 놈은 다시 요 놈보다 작으니까 요 놈은 결국 NA분의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놈을 이용해서 일단 NA분의 1보다 작다를 K로 넘겨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요 놈에서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NA는 그죠? NA는 KA보다 크고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NA분의 1이라는 것은 KA분의 1보다 작다 되죠. 그러면 요 놈은 NA분의 1은 KA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그죠? A를 곱하면 KA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고 KA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은 양변에 역수 취하면 KA분의 1이라는 것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KA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가 우리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를 이렇게 잡았더니 결국 Rn승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결론적으로 뭐보다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우리가 수렴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열 Rn승은 0에 우리가 수렴한다. 이런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맺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이 부분 도대체 K와 엡실론을 어떻게 엮어낼까? 이 조건을 어떻게 달아줄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책처럼 우리가 쭉 하면서 우리가 미리 딱 생각해서 한 방 이걸 바로 적어놓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우리가 그때그때 여기 이제 요 부분들을 요 민감하게 이렇게 엮어내 이런 사항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요령들은 생긴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이 풀어내려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좀 길긴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유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꼬마를 유괴했다는 그 유괴가 아니고, 이거는 유괴랍니다, 괴. 자, 이 유괴란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위로 유괴, 그쵸. 아래로 유괴, 요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위로 유괴라는 것은 적당한 실수 m이 존재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수열 xn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할 적에 이 모든 이 수열 xn의 임의의 값이 m이라고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에 이와 같은 수열 xn을 위로 유괴다. 수열 xn을 위로 유괴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xn이 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요놈을 이 수열 xn을 아래로 유괴라 하고 그러면 위로 유괴도 되고 아래도 유괴도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유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작다가 되어지면 위로 유기가 되고 수열의 임의의 값이 무엇보다 크다라고 표현되면 아래로 유기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면 절대값 x의 n이 n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크다이면서 동시에 무엇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 우리는 유계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용어상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수열이 임의의 값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요 임의의 값을 뭐라 한다? 상계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떤 수열이 임의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요 임의의 값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하계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상계는 정해진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실제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1하고 2하고 4 이렇게 끝나는 수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수열 x에는 틀림없이 4보다 작거나 같다 1에서도 맞고 요 수열은 5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죠. 그렇죠? 자, 물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5보다 작을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거 아니면 그쵸? 작다 아니면 같다 아니면 둘 다니까 요 표현은 요렇게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5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또 할 수 있는데 요런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상계라고 한답니다. 상계는 유일하지 않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수열이 4보다 작은 수열은 5보다 작다라 할 수도 있고 6보다 작다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요 놈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다? 최소 상계다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무슨 상계? 최소 상계. 이 최소 상계를 다른 말로 상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라고요? 최소 상계 내지는 상한. 상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수열이 위로 유계일 때에 이 수열의 임의의 값이 무엇보다 작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무엇에 해당되는 값들을 우리는 말한다? 상계라고 한답니다.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우리가 최소 상계 내지는 상한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수열이 이런 식으로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다 칩시다. 그러면 이 수열은 적어도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열이죠. 근데 2보다 큰 거는 1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고 0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죠. 이런 값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뭐다? 하계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을 우리는 아래로 유계라고 이놈을 x선을 얘기한답니다. 그랬을 때에 하계 중에서 제일 큰 놈, 요 놈을 우리가 뭐란다? 최대 하계라고 하고 요걸 다른 말로도 뭐하냐면 하한이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자, 요 용어들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상계와 하계는 유일하지 않죠. 무수히 많은 값을 취할 수 있는데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 상계 또는 상한이라고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뭐다? 최대하계 내지는 하한이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알아두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유계인데 유계라고 하는 것은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인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놈을 우리가 그냥 유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xn이 마이너스 n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크다이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작다인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면 우리는 요 수열을 그냥 유계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계임을 보이라고 그러면 xn의 절대값이 어떤 특정 값보다 어떤 특정 실수값보다도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되어지면 우리가 요 놈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 xn을 유계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책을 보면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다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조심할 것은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그 수열은 유계임이 틀림없답니다. 요는 오케이. 그러나 유계라고 해서 다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요 놈에 대한 선생님이 얘는 여러분들이 요 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xn이 마이너스 1의 n승을 해봅시다. 그럼 요 놈은 1하고 마이너스 1만 가지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요놈은 틀림없이 요놈은 6에 이미 틀림없답니다. x에는 6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놈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요놈은 실제로 수렴한다고 안 하죠? 안 하죠. 요놈은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이 x에는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한답니다. 수렴 안 합니다. 6개지만은 수렴하는 거, 6개지만은 수렴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요 명제는, 그쵸, 충분 조건만 성립하지, 필요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뭐가 된다. 수렴하는 수열은 몽땅 다 뭐가 되더라? 유괴가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수열이, 우리가 증명하고던 수열을 우리가 xn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요 xn의 극한이 만약에 x라고 하고, 자, 요놈이 만약에 x라는 값으로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x,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요 수열 xn이 수렴하는 값을 x라고 우리가, 자, 하고, 요 x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수렴의 정의에 나타나는 엡실론 값이 임의의 값인데 그 임의의 값을 우리가 1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이 x에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수렴 정의에 나타나는 요 엡실론 값은 임의의 양수이기 때문에 이미 요 수열이 여기서 전제 조건이 수렴한다라 했기 때문에 엡실론이 1이든 2든 2분의 0.1이든 그쵸? 0.001이든 간에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우리 이거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렴하는 수열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 놈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리한 엡실론 값을 1로 선생님이 이렇게 뒀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엡실론 이꼴,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에 대응하는, 엡실론 이꼴 1에 대응하는, 자, 적당한 자연수. 자,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적당한 자연수 K가 자, 존재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전제 조건을 수렴한다 했으니까.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 해도 상관없답니다. 인 모든 자연수. 인 모든 자연수. 자, 요거 우리가 수렴의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뭐가 성립해야죠?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xn의 극한값이 수렴하는 값이 x가 되려고 그러면 xn 빼기 x의 절대값이 반드시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좀 우리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값이니까 우리가 이 엡실론 1로 잡았죠. 1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놈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립할지도 모른다면 안 되죠. 요게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니까 수렴하는 수열이 밀면 우리가 엡실론을 1로 잡았을 때도 xn 빼기 x의 절대값이 반드시 여기 1일 때도 요 1보다 작다를 어떻게 된다?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요 내용을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자, 요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xn 빼기 x라고 하는, 그죠? 요놈의 절대값하고, 선생님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 xn 절대값 빼기 x라는 거 하고, xn 빼기 x의 절대값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x의 절대값 빼기 y의 절대값하고, x-y의 절대값, 요놈을 두 개 비하면, 각각의 절대값의 뺀값하고, 뺀값의 절대값은 항상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 요놈도 우리가 앞에 복리 단위처럼 절대 부등식이랍니다. 항상 성립에 대한 그런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했을 때 요놈이 요놈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놈이 우리가 요 밑에서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에 수열이 수렴하면 엡실론이 임의의 양수값인데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요 엡실론 자리에 우리가 1을 취해도 요놈은 반드시 성립 안 된다고 했죠. 왜 성립해야 되는가? 수열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거 성립해야 된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놈이 지금 밑에서 1보다 작다를 우리가 성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고 싶으냐면 요놈이랍니다. 결국 요놈이 요놈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놈이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요놈도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xn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요놈이 1보다 작다 해서
절대값 xn의 절대값은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잡았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봐. 자, 여기에서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놈이 성립한다. 이 말은 요놈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요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n이 적어도 k보다 크다인, 그쵸? 모든 자연수. n이 k 이상의 값을 취했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쵸? 뭐가 성립한다? xn의 절대값은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뭐다? 작다가 요놈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그쵸?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max. 자, 절대값 x1, 절대값 x2, 절대값 k-1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 마지막 원소를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 요런 집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요 집합의 특징은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수열 xn이라고 하는 요놈의 요 수열 xn에 k항보다 작은 놈들의 요놈은 절대값이죠. 자, 뭐라고요? 요 수열이 취할 수 있는 항들 중에서 k항보다 작은 놈들의 무슨 값이다? 절대값이고, 그리고 요 값은 뭐냐면 요 수열이 취하는 k항보다, 그쵸? k항 이상의 항이 지금 자 이거 보세요. n이 k 이상의 값을 취했을 때에, 즉 요 수열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서 말하는 요 값은 n이 k를 포함해서 k 이상의 항들을 가리키는 거죠. 항이 k 이상의 항들의 절대값은 요 놈보다는 작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겠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생뚱맞게 하나 주어진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k양, 그쵸? 다음, 그쵸? k양 이상에서 나오는 모든 항의 무슨 값? 여러분 알기 쉽게 적으면 절대값보다 요놈이 큰 값이랍니다. 큰 값.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요놈을 정의했답니다. 그런데 이 집합에다가 이렇게 max를 붙였다는 말은 요 m이라고 하는 요놈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 제일 큰 놈이라는 뜻이랍니다. 제일 큰 놈. 자, 뭐라고요? 이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큰 놈을 택해서 그 놈을 뭐라 하자? m이라고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m에 대하여 적어도 이 수열 xn의 절대값은 m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수열의 모든 항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수열에 K양 되기 전까지 K-1번째 항까지 절대값을 여기다 다 모아놓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K 이상의 항에서 나오는 모든 항의 절대값보다 큰 값을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만약에 요 놈들 중에 제일 큰 놈이 만약에 요 놈이다 칩시다. 그러면 요 놈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요 놈이 요 놈보다 더 큰 놈이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요 항들 중에 제일 큰 놈을 요 놈이라고 하고, 그럼 요 놈하고 비교해서 요 놈이 더 큰 놈이라고 하면, 이 놈은 이 수열의 절대값 전체에서 요 놈이 제일 큰 놈, 즉 요 놈을 m으로 취하게 되면 요 m은 이 수열 전체에서 가장 큰 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의 모든 항은 m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K-1번째까지 중에서 요 놈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놈이 요 놈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미 요 값은 K양 포함해서 K양 이상에서 나오는 모든 항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요 놈보다 요 놈이 크다라고 하면
K양 그 다음에 나오는 항들의 모든 절대값보다는 요놈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요놈이 K양 이상에 나오는 모든 항의 절대값보다 지금 큰 값이죠, 요놈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보다 크다라는 것은 K양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항의 절대값보다도 요놈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그럼 요놈을 비교해서 요놈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K양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들보다도 요놈이 더 크기 때문에 이미 그쵸? 요 K-1번째 항까지의 절대값보다도 요놈이 더 커버리면 이제 요놈보다도 요놈을 M으로 취해버리면 이 수열의 모든 항의 절대값은 요놈보다는 뭐가 된다? 작다가 되겠죠, 당연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좀 더 이름 알아쉽게 설명하면 X1부터 X의 K-1번째 항들이 있고 그리고 XK부터 절대값부터 이렇게 나머지 모든 항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놈 전체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치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그걸 묻는 거죠. 만약에 이놈 전체가 그치? 근데 여기에 표현된 요 항들의 요 K부터 요놈 값들은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이미 작다라고 이렇게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에서 요놈까지 하고 요놈을 비교해서 요놈만 가지고 요런 놈들 중에 제일 큰 놈을 M이라고 하면 전체 수열은 당근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항들이 무수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놈을 대신해서 요놈보다 더 큰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선택을 했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놈이 최대값이라고 그러면 이놈하고 요놈 합쳐서 요놈을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해서 요놈이 가장 큰 거라고 그러면 이 전체 수열의 절대값 중에 요놈보다 큰 값이 없고 요놈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요놈이 제일 큰 값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죠? 요놈이 제일 큰 값은 이 수열 전체를 비교해가지고 요놈보다도 요놈이 더 큰 값이니까 요놈 안에서는 요놈보다 더 큰 값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근 요놈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총동원해 볼 때에 절대값 X의 N은 M5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M값을 우리가 생각이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요 말이 무슨 말이다? 요 놈이 6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수열 XN은 6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쵸? 6A이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라는 수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론을 전개를 해보면 그 수열은 항상 6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예제 5번 문제랍니다. 자, X의 N이라고 하는 것이 자, M 플러스 2분의 자, 2M 플러스 5라고 주어졌는데 자, 수열 X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이 자, 6개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자, 요렇게 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우리가 요놈이 어떤 값이 수렴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XN에 요 N에다 극한을 취해보는 요놈이 2라고 하는 요 2에 지금 뭐한다?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놈이 요 수열 XN이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요 엡실론 값을 우리가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요놈은 수렴의 정의 형식을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엡실론이 임의의 양수값인데 엡실론을 1이라고 뒀을 때도 요놈은 성립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1이라고 둬놓고 요놈을 우리가 증명을 한번 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상관없다겠죠. 인 모든 자연수 자 N에 대하여 뭐가 성립하죠? 그렇죠. 이게 성립해야죠. XN의 극한값이 2다라고 하는 것은 XN 빼기 2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엡실론을 우리가 여기서 뭘로 잡았다? 1로 잡았다. 1로 잡았을 때도 요놈이 성립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XN의 절대값하고 2의 절대값의 뺀값하고 XN 빼기 2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요놈이 요놈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요 놈이 지금 여기에서 1보다 작다 해서 이제 요 놈을 1보다 작다라고 두면 우린 여기에서 xn의 절대값은 자, 요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켰을 때요 3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잡는다? 자, m이라고 하는 값을 정의하면 m은 요렇게 생겨먹은 집합, 즉 x1, x2의 절대값 포함해서 x의 k-1, 자, 1번 장까지의 절대값 요 수열에 k-1번째까지 그쵸? 1번 장까지의 절대값하고 그쵸? k양 이상의 모든 절대값보다 더 큰 값인 3을 이렇게 원수라는 집합의 맥시멈으로 이렇게 맥스라고 이렇게 잡아줬을 때 m을 이렇게 잡게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요 수열의 모든 절대값은 뭐보다는 작다? 그렇죠? 3보다는 작다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3보다는 작다는 그죠? 3보다는 선생님 말을 잘못해요. n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그죠?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값들 중에 여기 있는 값하고 다 비교해서 요 값의 최대값이 3보다 크다라면 그놈이 m이 될 것이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런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이 m이고 만약에 그 m이 3보다 크다라면 k항 이하의 항 이상의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항들보다 당연히 m이 크니까 m이 최대치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값들과 비교해서 3이 제일 큰 값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겠죠?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k 이상의 항들보다는 더 큰 값이고 동시에 요 3이 k 1항부터 k-1항 1번째 항까지의 절대값보다 요 놈이 큰 값이니까 그 놈을 m으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취하더라도 요 수열의 절대값의 모든 값보다는 m이 그죠? 요 모든 값이 m보다는 작거나 같다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 수열 x에는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성립했기 때문에 그 놈으로 요 놈은 뭐가 된다? 유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길게 설명한 이유는 요거는 분리해서 따로 떼가지고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방에 이 전체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봐야만이 이 부담스러운 내용을 털어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매우 우리가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강의는 2번, 3번 꼭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